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사상 첫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2개월 만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0.2%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에 한국은 22년 만에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한은의 주요 발표 내용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서지용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한은 금리 내릴 거 예상을 하셨습니까?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조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는데. 예, 최근에 있었던 통화 정책 중에서 가장 좀 맞히기 어려웠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3명의 금통위원들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매파보다는 비두기파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확대되는 국면에 동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또 의견도 있었어요. 상당히 이제 의견이 많이 나뉘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내렸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 특히 이제 시중금리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라 하면은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들의 어떤 가중평균 예대출 금리, 거기에는 사실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4월 달에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를 이제 많이 낮춰가지고 연 1.2% 정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도 평균 한 2.8% 돼가지고 전월 대비 한 7bp 정도 4월 기준으로 이제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저원가성 예금이 많아가지고 예금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없고 더 많이 낮췄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근 예대율 규제 때문에 예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금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금 금리 인하는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대출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님이 많이 이제 악화되는 상황이죠. 순이자 마진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님이라는 건 이자 이익 말하는 순이자 넷 인터레스트 마진의 약자죠. 순이자 마진이 이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 금리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 0.8% 이상 됐던 게 0.78%까지 이제 떨어져가지고 한 9bp 정도 떨어졌는데 향후에 한국은행이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할 거에 대비해서 이제 국채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인상할 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현수 교수님. 뭐 예상치 않은 분들도 많은데 한국은행이 딱 이 시점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 뭐 성장률이 안 좋을 거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2월, 3월 때도 이미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았었지만 4월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결국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순수출 부분에서, 즉 수출 증가율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통화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이제 커버를 해주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재정정책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이 됐는데 2월 달에 2.1%를 전망했다가 이번에 단번에 2.3%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경제성장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KDI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0.2% 성장하는 걸 봐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통화 정책 기관이다 보니까 좀 냉정하게 평가해서 어떻든 역성장하는 걸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계 전망 기관들이 보는 뭐 IMF라든지 그다음에 S&P 같은 데는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씩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유관 기관으로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염두에 뒀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심각한 상황인 거를 이제 반증한 하나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 금융기관들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나쁘게 보는 거죠. IMF라든지. 그렇죠. IM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S&P는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보는 기관들도 있어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너무 이제 좀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럼에도 뭐 불확실성은 아직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 하반기에 가지고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최소한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U자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봤을 때 뭐 시나리오가 전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2%라고는 하지만 한국은행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문제가 얼마나 더 악화될지 또 미중의 갈등이 얼마나 악화될지에 따라서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 교수님.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정확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한국의 이제 리스크 팩터를 이야기를 따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리스크 팩터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시일 내에 이제 종료가 될 것이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도 더 나은 부분을 갖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다시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개선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 숫자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 뭐 1%다, 2%다 이런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아예 포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3월부터 경기가 좀 개선되는 양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뭐 오히려 조기에 방역이 상당히 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그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잡혀가지고 3월부터 정상 가동돼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수출하는 뭐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외 수요가 억제되면서 경기 하방에 대한 그 압력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으로 문제보다는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최근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지금 그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포치라고 보통 하죠. 7을 위안 이상으로 올라갈 때 포치라고 하는데 지금 7을 위안이 이상 오르고 있어요. 7.2 위안이 예, 근데 근접했죠. 7 위안 올라가는 게 사실 중국도 배드 뉴스지만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안 좋은 뉴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어제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한 6원 80전 정도 올라가지고 한 1,240원 정도 되는데 향후에 이제 그 중국 위안화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개연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상당히 동전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보유하려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원화를 해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NDF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실제적으로 원화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실질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면 최근에 3월 달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4월 들어서 지금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기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에 위안화 환율이 이제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이제 위안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 가치가 동조할 때 하락하면서 최근에 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원달러 환율의 상승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금리 낮춘 것도 결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봤을 때 3월 중순에 그 0.5%포인트 빅컷이라고 하죠. 언론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때 당시도 원달러 환율이 1,280원까지 갔었어요. 상당히 며칠 동안 어렵다가 정부가 사실은 그 어떻게 좀 달러 이제 많이 이제 그 공개시장 정책을 통해서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좀 안정화시킨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요번에도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한 6천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0억 불 정도가 이제 통화수합 체계란 거고 한 4천억 불 정도가 이제 외환보유고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실제적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한 8천억 불 정도 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따가 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정하기는 좀 우리가 안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베이지북을 내놨는데 경제 활동이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그 한국 같은 경우와 좀 차이가 나는 게 기본적으로 락다운이 있었죠. 우리는 락다운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락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에센셜한 것, 뭐 예를 들어서 그로서리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바라본 거는 뭐였냐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락다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멈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리커버리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로이터에서 폴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35%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35%. 네. 그다음에 3분기에 15%에서 19% 정도의 경제 성장률 회복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3분기 내에 완전히 반전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베이지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될 비관적인 거죠, 거다라는 베이지북 측면에서는 보고서는? 좀 그렇게는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까 마이너스 35%에서 15%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GDP가 1분기에 100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2분기에는 65가 되는 거죠. 그리고 15% 증가하면은 75 되는 겁니다. 즉 100에서 75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무슨 빠른 회복을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게 지금 베이지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상황이 뭐 워낙 좋지 않으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한국은행이 0.5%로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서 교수님 앞으로 좀 더 낮출 것 같습니까?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그 실효 하한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발표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제로금리를 한번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실효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효 하한선은 이미 근접한 걸 넘어서 이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이제 적극 근접했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뭐 실효 하한선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자본 유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 수준.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주가 상승률이 환율 상승률보다 지금 높은 상황에서의 최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가 상승률이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미 실효 하한선을 내려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높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원화로 이제 보유하고 이제 유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팔고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다행히도 우리나라 이제 개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환율 상승률보다는 이제 비교적 그 빠르게 진척이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매도세는 강하죠. 근데 어쨌든 실효 하한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국면으로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 환율이 이제 7위안 유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자본수지 관점에서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0.25%포인트하고 미국 내금리차 유지하는 거여 가지고 지금 이제 실효 하한에 근접했다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한 얘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효 하한이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저선을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 한국은행 입장을 본다면 앞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이랄까요? 0.25% 낮춘 것도 조금은 예상을 벗어난 거였는데 주 교수님 어떻게 한국은행의 향후 이 통화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더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더 낮출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실효금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 실효금리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정의가 안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경제학자들 간에서도 이제 뭐 논의가 좀 다분합니다만
그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금리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CPI가 전년 동월 대비 대충 한 1%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실질 금리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화는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보통 이제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측에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내외 금리 차예요. 미국의 그 기준 금리가 0%고 우리가 0.5%니까 50bp만큼 이게 뭐 이 정도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슨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한다라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내외 금리 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금리가 역전된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도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효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두 가지 근거만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나 가능성이 그렇다라고 있다고 본다면은 얘기죠. 노미널하게 따져 본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0%까지 우리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도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마이너스까지도.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 실제적으로는 다른 요인들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내리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 여기가 실효화한이니까 그 더 이상 내리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 아까 우리 소 교수님은 이제 예금 금리를 은행이 내리기가 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은행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금 금리는 잽싸게 내리고 대출 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게 은행들이 속성인데 좀 더 낮추지 않을까요? 예금 금리가 지금 이제 보통 예금 금리가 거의 0%대거든요. 그러니까 저원가성 예금이라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법이죠. 그게 실제적으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정말 4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중평균 그 예금 금리를 그 가중치를 고려할 때 0%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1.2%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내렸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예금 그 자로부터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최근에 이제 그 신예대율 규제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 대출할 때 그 예금 그 주택담보대출한테는 이제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한테는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할 때는 플러스 15%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 예대율 산정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게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예대율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은행들의 전략이에요. 뭐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 조금씩 낮추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근데 이제 또 너무 이제 사실 어떤 예금자들이 이제 저금리를 유지가 되면 은행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판 상품도 내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제 안 낮추죠.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순이자 마진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중금리에 미치는 그 기준금리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지금 그 시장금리에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시장금리라고 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뭐 국채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RP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레포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그 금리들, 이런 콜 금리 이런 데는 바로바로 영향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금리는 바로 방영이 되는데 은행들이 거래하는 시중금리에는 조금 이제 반영되는 메커니즘이 언제부턴가 상당히 둔화되는 상황이죠. 네. 대출 금리가 만약에 소비자들이 고객 예금자들이 기대한 만큼 뭐 잘 안 내리겠지만 조금이라도 내리면 이 주택자금 대출용으로 조금 빌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대출 이야기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워낙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잘못된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는 시장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제약 조건들이 전혀 풀려 있지 않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될 요인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자산들, 주식이나 채권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등한 것도 이제 그런 현상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장기 금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장기 경제 성장률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021년 뭐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은
크게 이제 고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 오히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부동산 시장 쪽으로의 투자는 지금 현재 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은 그렇지만 이제 채권 시장에 역시 금리는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닙니까? 이제 정부가 추경 예산을 3차 추경 예산을 집행할 때 빚을 내야 되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할 텐데 결국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이번 조치가 그런 시장의 안정에 좀 기여를 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3차 추경에서 한 30조에서 40조 원 정도를 이제 세수로 이제 걷는 거에 대한 사실 부담이 있다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국가 채무가 한 85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국채가 물량이 급증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좀 간과하고 있는 거는 한국은행이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국채를 예. 전량 매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선별적으로 이제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있죠.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회사채 발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한 240% 정도 이상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외 그 채무에 대한 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거죠.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거나 기관 투자자도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국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를 중앙은행에 전량 매입해 준다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도 없고 정부의 재정 적자 악화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을 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소위 말해서 그 진정한 양적 완화라고 한다 그러면 장기 국채 위주의 채권 매입을 좀 이제 서둘러야 사실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도 내리고 이 한국판 양적 완화도 시도하고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수단들 총동원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화 당국,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식으로든 유동성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펴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CF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양적 완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통화를 발행해서 그거를 사들이지 않고 있어요. 다른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RP 매수를 해가지고 3.5조를 자금을 공급해주고 그랬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뽑아보면은 그게 그 화폐의 공급이 증가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진지하게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 적자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한국은행이 다 매입할 거니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 시장에서 직접 산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채권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시장의 수급 요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정도의 규모가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지금 현재 3차 추경한다고 해도 4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평균이 약 90에서 100%입니다. 아까 일본 사례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 240%. 아직까지 여력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터졌을 때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다 매도로 돌아섰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매입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기도 해요. 이런 측면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추경을 더해서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이게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금리를 낮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 그 불안감이 아주 적다는 그런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정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기 지표로만 보면 네. 한국은행의 그 정책이 맞죠.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 성장률 상당히 침체 국면이고, 네. 거기다 이제 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제로 수준이고요. 예. 근원 물가만 보더라도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통화정책기관이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뭐 맞습니다. 방향성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낮은 수준으로 낮췄을 때의 효과하고 낮은 수준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낮췄을 때의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때 이제 후자에 속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고려를 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낮췄다. 이게 사실 뭐 명목적인 이유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서도 이제 경기가 후퇴하고 있고 대외 어떤 경제 성장률이 악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이제 0.25% 낮춘다. 물론 방향성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부의 확장 정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게 연준이 그 뭐 레포라든지 그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주는 정책 플러스 그다음에 SPV를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 프라이머리 코퍼레이트 크레딧 퍼실리티라든지 세컨더리 코퍼레이트 크레딧 퍼실리티.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서 어렵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발행 시장에 대한 채권을 사주는 지원해주는 정책. 네. 그다음에 이제 유통 시장에 대한 그 채권을 매입해주는 정책, 그게 한 4,540억 불 정도를 이제 배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외환안정기금에 그 정도 그 자금이 확보가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왜 특수목적 예. 회사에 근데 자금을 SPV 같은 하게 경우를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회사채도 이제 사줘야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이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기 등급 채권.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싱글 A 마이너스까지 또 상당히 기피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투기 등급 채권도 예, 매입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체한안정기금하고 예. 지금 예. 그 프라이머리 CBO 같은 경우에서 이제 조성이 됐을 예. 때 과연 회사채를 이제 싱글 A 그 마이너스 이하로 까지 매입을 해줄 수 있느냐 상당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입장이거든요. 여전체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채를 갖다가 그 투기자 등급 트리플 B까지 또 사실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그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데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한번 사실 퀘스천 마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현수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본다면 지금 경제 상황에서 그럼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금리를 낮췄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경기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국가운영과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만 이제 더 추가적인 대책은 뭐를 내놓을 수 있는지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미국 사례를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그게 이제 ABS가 됐던 그다음 회사채 시장이 됐던 국채 시장이 됐던 다양한 방법으로 SPV를 만들어서 지금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매입이 안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거에 따른 스피노프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을 억제해주기 위해서 연준이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너희가 안정화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돈을 뿌려준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한국에서 한국은행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한국의 금융시장이 악화돼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한 거죠.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두 번째 고민은 이겁니다. 한국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원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결제를 해야 될 때 네. 달러 베이스 자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커런시 스왑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한국은행도 미 연준이 하는 바와 같이 재무부에서 자금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인플레이팅을 시켜서 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4,540억 불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개런티된 자금이거든요. 재무부가 연준에다가 제공해주는 개런티라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공급해주고 하느니 그거를 맞춰서 자금을 더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